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분실이 말이 되느냐. 당시 전성배 씨의 주장에 쏟아졌던 비판입니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명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다름 아닌 전성배 씨였는데요. 샤넬백을 받은 뒤 김건희와 통화했다, 잘 받았다고 했다. 오늘 2차 공판에서 전 씨는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도 내놨습니다. 변함이 없다며 자부하던 그의 진술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손절에 나선 핵심 측근.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예, 통일교가 현안에 대해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달자 역할이 전성배 씨였다. 이 그림에서 오늘 전성배 씨가 자신의 2차 공판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한 것, 김건희 씨 측과 협의했느냐란 재판부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외압이 많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외압이 많았다. 이거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예. 외압이 많았다라는 것은 미뤄 짐작해달라는 얘기겠죠. 김건희 씨 측에서 거짓 증언해라라고 요구받았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외압이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건희 씨 공판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재판에서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진술할 것처럼 해놓고 오늘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외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부 농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본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인터뷰 과정에서 지난번에 계속 선물을 유경호 씨 통해서 젊은 사람 취향으로 바꿨는데 잃어버렸다라는 예.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외압 받아서 사실은 거짓말 안 하고 싶었는데 외압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의 외압이라고 저희는 다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한 거였다라고 본인의 그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거여서 예. 빠져나가기 위한 또 나름의 전성배 씨의 법기술 부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법기술이다. 이재용 의원님. 외압이 많았다.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에게 좀 잃어버렸다고 뭐 진술해 주세요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걸 애둘러 표현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 전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얘기했을 리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뭐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마 누구를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김건희 측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뭐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 예. 뭐 그리고 또 그거 혹시 뭐 다수라면은 여기서 나오는 외압이 많았다라는 거는 뭐 한 사람이 직접 뭐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이런 통화를 받았다, 뭐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톤앤 매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 다음에 외압이 많았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샤넬백도 나왔고 목걸이도 이제 본인이 이제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하고 이제 압수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혹여라도 또 다른 외압이 있지 않았었나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본인이 거짓 증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어찌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법정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실토하지 않았냐, 다 이제 내놓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까지 내가 그 외압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라라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만 말하겠다를 애둘러 말한 거다. 김영남 위원님, 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재판부도 아마 김건희 씨가 허위 진술을 요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어떤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하면 만약에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어떤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하면 위중 교사 혐의가 되겠죠. 예. 그래서 새로운 또 수사 대상 내지는 혐의자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전성배 씨의 태도를 보면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진술이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번복되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는 나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재판부에서 전성배 씨에 대한 최종적으로 양형을 결정할 때 양형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이거를 감안해서 진술 번복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내가 내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는 건 아니고 원래 애초에 진술에 그런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애둘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기억은 없다, 외압이 많았다 해서 방점은 뒷부분에 찍히는 거죠. 내가 외압을 받아서 예. 앞서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일종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글쎄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취지로 진술 내지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기왕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라고 외압을 넣거나 교사를 했는지까지 밝히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본인 예. 양형에. 이 외압이란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또 어떻게 보면 뭐 뒤에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이 보도를 보고 이 증언을 보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다음 공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공판 당시에 김건희 씨 면전에서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전성배 씨가요. 오늘 본인 2차 공판에서도 새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샤넬백을 전달하고 나서 김 씨와 직접 통화했고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잘 받았다, 일일이 받은 걸 수령을 확인한 셈이고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물건 받는 걸 꺼렸지만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받은 것 같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정광진 의원님, 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 매번 선물 받았을 때마다 잘 받았다라고 확인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3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논란을 보면서 예. 영화 도둑들 보셨을 거예요. 1,300만 명이 봤다는 영화니까. 예. 거기 보면 모든 그 도둑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각각의 꿍꿍이는 다르죠. 이해관계가 같았을 때는 팀워크를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다 처벌받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각자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전진배 씨, 건진 법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김건희 여사와 이 공동체의 성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이 특검 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꽃이 다 졌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렇다 할 권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안은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가장 간명한 것 같습니다. 줬다는 사람 그리고 전달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또 정황 증거도 확실히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알선수재가 되든 뇌물죄가 되든 특검에서는 알선수재의 가능성을 높게 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받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예. 특검의 몫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품을 작년에 돌려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측이 돌려준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 걸 알고 말썽이나 사고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그 서희건설에서 받았던 목걸이 그 부분은 그 모조품까지도 만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사실 관계를 이제 흐트리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했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아마 이 목걸이를 받은 상태, 그 다음에 뭐 백하고 구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돌려준 게 아니겠느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건진법사도 그런 거 어디 갔는지 난 모른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처음에는 받기를 꺼려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실 건진법사도 받은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이 건진법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 같아요. 뭐 진짜 자기가 정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고 후보 시절에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많이 사람한테 비춰졌는데 그거를 본인이 만약 이런 물건들이 가는 걸 누구나 다 잘못된 거라고 알았을 텐데 불구하고 그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거를 전달해준 전달자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전달하고 나서 그것이 직접 준 게 아니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줬으니까 그게 잘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권력주의에 있다 보니까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걸 받은 김건희 여사가 매우 잘못돼 있지만 이런 분들로 둘러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너무나도 빠르게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웅남 의원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전성배 씨는 단순 전달자로 자신의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재판부에도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단순히 정말 그 양자 간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택배 기사의 역할만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예. 사실은 통일교 측의 윤영호 당시 본부장과 김건희 씨 간의 일종의 메신저로서 통일교가 어떠한 뭐 민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야말로 물건만을 전달했던 사자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선수재의 공범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당시 영부인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미관 말직이라도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뇌물죄죠. 뇌물이죠. 이거는. 예. 근데 어떤 공무원보다도 더 강한 센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직자로 안 봤었기 때문에 지금 알선수재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공범 형태로 전성배 씨의 범행 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상의 의미로 봐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뇌물죄에 훨씬 가까운 것이고 뇌물죄 공범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데 어쨌든 안타깝게 그동안 대통령의 배우자를 공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봤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의 공범의 성립 가능성은 전성배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자 주변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은 권력자의 처신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누굴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단순 전달이다? 애도 아니고 이렇게 명품 이 값나가는 이런 물건들 목걸이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아무런 제의시 없이 막 받고 잘 받았다고 전화하고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가 될 걸 알아서 돌려줬다고 생각한다.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 그다음에 이 통일교 측 건진 통해서 받은 것 전부 다 2024년 초에 다 돌려주거든요. 초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4년에 비슷한 시기에 다 돌려줘요. 네.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될 걸 인지해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때문에 와글와글 시끄러웠거든요. 계속해서 그 논란이 끊기지 않았고 더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이것도 이거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돌려준 것이지 이거를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올백 플러스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못해 잘 썼습니다라는 뭐 필요 없는 얘기까지 붙여가지고 서희건설도 돌려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이나 전달한 사람이나 거짓말로 점철된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죄의식 전혀 없이 아유 잘못 걸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돌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태까지 반성이 없잖아요. 작년 초죠. 디올백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 디올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나올지 참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제 윤영호 씨 4차 공판에서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샤넬 전 직원이 아니라 또 다른 샤넬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부인, 선물, 교환 이 세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 직원이 뭐 걸걸한 목소리다 해서 김건희 씨라는 거를 나중에 확인해봤다라고 증언했을 때 김건희 씨 측은 정치 성향을 탓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응을 할까, 김정희 의원님? 이게 모든 어떤 정황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김건희 씨 측의 태도는 반응이라고 할까요? 예. 정치 성향 때문에 지목을 했다는 건가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막 던지는 거죠. 정식으로 편가르기 하면서 정치 성향 때문에 그럼 샤넬 직원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나중에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맞더라 이런 얘기를 그때 증언했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직원은 적어도 영부인, 선물, 교환 이 단어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점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일찌감치 행정관들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선 이어폰을 꽂고 영상을 비춰가면서 뭔가 그 정해놓은 내심에 정해놓은 그런 물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비춰 보이면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황당한 거는 뇌물로 받은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특혜를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성수기여서 명품 매장에 굉장히 줄이 많아서 한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통화하고 부점장하고 교환하러 왔고 쑥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통화하면서 교환할 걸 골라가지고 또 통화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되겠죠. 예. 오늘 법정에서는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희2 번호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정강재 의원님, 예. 이 건희2 번호가 사실은 김건희 씨 측 행정관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던 게 김 씨 측인데 오늘 글쎄요,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주장은 깨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뭐 김건희 측 변호인이나 할 말이 없게 됐겠죠. 예. 본인의 육성이 실제로 녹음이 됐고 그 육성이 녹음된 통화의 번호가 건희2라고 저장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측으로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뭐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전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던 본인과 가까운 행정관이 썼던 전화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뭐 할 말이 없어진 거겠죠. 예. 김건희 여사로서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권력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유경욱 행정관이라는 분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경욱 전 행정관도. 네. 그래서 유경욱 전 행정관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그것에 따라서 또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현우 위원님, 네. 건희2 번호, 이 통화 한 개 당선되고 21일 뒤라고 합니다. 통화 내용과 시점을 이루었을 때는 정규 유착,
상당히 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전 고문님하고 상의 드려서 총재님 꼭 만나 뵙고 꼭 인사드릴게요라고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겁니다. 전성배 씨와 상의해서 한학사 총재 인사드리러 가겠다.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를 치르고 나면 뭐 이런저런 인사해야 될 것이 많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인사 감사 전화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만남이 지속이 됐잖아요. 거기 또 각종 명품 또 금품이 오고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어떤 감사 전화보다는 뭐랄까요? 뭐 이게 일종의 자금줄을 하나 확실하게 다져놓는다는 의미의 전화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교, 뭐 통일 그룹이라고 칭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뭐 일종의 자금 동원력이라든지 재력 측면에서는 국내 어느 유수 재벌 못지않은 곳이니까 예. 그쪽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그런 통화 또 내용도 뭐 비밀리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중간에 메신저를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류를 가져간 거로 볼 때 나쁜 의도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 전성배 씨 오늘 2차 공판에서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점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부가요. 11월 안에 이 재판을 마치겠다, 1심을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1심이 내란 판결의 1호가 될 전망인데요. 총리 탄핵 기각 의견을 냈던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한 대학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CCTV를 봤다 쳐요. 그거로 결론이 뭐가 달라집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도 차기도 전에 방송하러 간도 일어서니까 법무부장이 막잖아요. 그게 무슨 국무회의예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예, 이 마지막에 지직거린 건 저희 잘못이 아니라요. 이 대학교 녹화본이 이런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의원님,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그 CCTV를 봤다면 나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안 했을 거다, 인용했을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법리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예. 당시 만약 이런 추가적인 그 증거물이 있었더라면 나는 탄핵했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만 이제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잣대라든지 판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11월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저 헌재 소장이 그 탄핵을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저 전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던 분이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 같았으면은 이 CCTV가 나왔으니 그 CCTV를 봤다면 난 탄핵했을 거다, 인용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저 방송 내용이 이렇게까지 어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CCTV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이 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CCTV를 본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그것이 탄핵 인용과 관련돼서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뭐 법리적인 해석에 맡겨야 되겠죠. 예.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럼 법조인 김용남 의원께 여쭙게요. 그러니까 CCTV 속에 있는 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참여의 모습이 매우 위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도 했고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다. 예.
그런 취지였잖아요. 뭐 자기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말렸는데 부득불 고집을 부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다. 뭐 이런 취지였고 우리는 그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아주 고도의 징계 절차입니다만 모든 재판은 그게 형사재판이든 징계재판이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는 결정 내릴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문영배 전 헌재 소장이 그때 당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런 증거가 다 헌재에 제출이 돼서 심리 과정에서 검토가 됐다면 예. 인용되었을 수 있다. 자기도 인용 의견을 냈을 수 있다. 뭐 지극히 법률적인 이야기를 이제 재판관의 입장을 벗어난 사인의 그 지위에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시와 지금이 이제 상황 변경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허용했습니다. 내란 방조에다가 추가된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상당히 강희구 전 실장에 대해서 이거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면 이것도 위증이다라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진관 재판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재판을 하고 있어서 좀 속 시원한 그런 그 기분도 있고요. 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하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허용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헌재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사실은 기각한 거다라는 문영배 전 소장 대행의 그 발언이 이 CCTV가 객관적 증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사정 변경이 생겼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설명하고 헌재에 나와서 뭐 뒷주머니에 계엄 문건이 있는 거를 아침에 발견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새빨간 황당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CCTV를 통해서 다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돼서 국무위원들이 더 오면 막아지려나 해서 국무회의를 뭐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내 가리키면서 내 사람 더 오면 된다 이러면서 빨리빨리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막 보였고 예. 웃고 너무 한가로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설명했던 막으려고 했었다라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문건도 미리 받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한 포고령이랄지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예.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장도 변경하고 중요임무 종사자로 혐의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빨리빨리 속도를 내야죠. 뭐 언제까지 지금 이 내란 특검을 또 내란 재판을 끌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물론 이제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만 이진관 재판부와 지기현 재판부가 좀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판단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11월에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재판은 빨리 진행되는 게 옳은 방향이겠죠. 예.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재판과는 그 재판의 무게가 같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독립된 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예. 지금 상황대로 예상해 본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1심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늦게 진행된다고 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왜 그렇게 늦게 하느냐
이렇게 뭐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 압박을 넣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직위원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심리를 12월 안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12월 안에 하고 선고 공판은 뭐 언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년으로 넘긴다 치면 글쎄요, 한덕수 전 총리 1심이 먼저 나오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쟁점이 될 만한 여지는 없을까요, 김영남 의원님? 일단 직위원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한 비난이 더 세게 일겠죠. 예. 그러니까 훨씬 늦게 기소된 한덕수 총리. 더군다나 구속 사건하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 한덕수 총리는 불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통상 구속 사건 진행이 훨씬 빨리 가거든요. 근데 먼저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뒤늦게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결심하고 선고까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사안은 비슷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냐 아니면 내란의 방조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자냐. 아니 내란이 벌어질 당시에도 한 명은 대통령이었고 한 명은 바로 밑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사안이나 뭐 사건 내용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한 사건은 뒤늦게 기소되고 더군다나 천천히 통상 진행되는 불구속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돼서 먼저 선고가 이루어지면 구속 사건을 이렇게 해를 넘기는 사람은 도대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 사이에서도 도대체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한 거냐, 직위원 판사는. 이런 뭐 비판은 얼마든지 더 세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